반갑습니다. 오늘 강의할 강사인 이병훈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딱 보시면 공부를 잘했을 것 같습니까? 못했을 것 같습니까? 잘했을 것 같아요? 잘 해야 됐을 것 같아요? 네, 전혀 어린 시절에 어머니 그러셨어요. 야, 초등학교 시절에 그러셨습니다. 야, 서울대만 가면 미스 코리아가 줄 서고 부자가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서울대 갔습니다. 미스 코리아 옆에 가서 줄 서기도 힘들어요. 중학생이 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야, 서울과학고만 들어가면 만사형통이야. 반드시 합격해.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인생이 꼬였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굉장히 수월하신 편이에요. 왜? 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과학고에 서울대 나왔으니까 이보다 더 수월했던 엄마 어디 있어, 그쵸? 근데도 맨 선택하는 게 실패였어요. 그쵸? 과학고 가면 만사형통이라 그랬는데 만사형통은커녕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됐고, 서울대만 가면 미스코리아가 줄 쓴다 그랬는데 미스코리아 줄 서긴커녕 제가 미스코리아 만나기도 힘들었어요. 그러니 하물며 일반적인 보통 평범하고 다른 곳에 더 재능이 있는 친구들의 부모님은 얼마나 힘들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10년 동안 교육 컨설턴트로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머님들이 조금이라도 더 시행착오를 줄이고 어떻게 하면 더 우리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공부하려고만 앉으면 화장실 가고 싶지? 게임할 때는 식음을 전폐하다가 공부하려고 앉으면 화장실 가고 싶고 배고프고 물 마시고 싶고 냉장고 열고, 그렇죠? 또 지금 집중 조금만 하려고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 밥 먹어라. 나 집중 좀 되려고 그랬는데 엄마 밥 먹으라 가지고 진짜 밥 먹어야죠. 그렇죠? 그러고는 방에 들어가서 이제 친구한테 연락이 오지. 그때 평소에는 안 와. 꼭 공부하려고 앉으면 가도 이렇게 오죠. 그렇죠? 그러고 그걸 다 이겨내고 공부하려고 앉으면 졸려. 그때 꼭 누가 들어와? 엄마가 들어오지. 집중될 때 꼭 안 들어와. 졸리고 약간 엎어져 있으면 꼭 들어오죠, 엄마가. 그러고는 엄마 죄송해요. 샤프심이 나 떨어졌어요. 문방구 좀 갔다 올게요. 이런 일상의 반복. 뭐가 부족해서 이럴까요?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뭐가 부족한 거야? 동기, 노력, 방법 중에 뭐가 부족한 상태예요? 내가 말을 잘못했네. 노력, 방법, 동기 다 나왔어. 왜 집중이 안 되고 화장실 가고 싶고 물 먹고 싶고 밥 먹고 싶고 냉장고 열고 샤프심 떨어지고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거기에 대응하고 싶습니까? 동기, 노력, 방법 중에 뭐가 부족해서? 동기가 부족해서 그렇죠. 내가 진짜 이거 아니면 미치고 팔짝 뛰고 막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새벽에도 그 생각만 하면 잠이 벌떡 깨.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도 이럴까요? 아니겠죠? 하기 싫어 죽겠어. 근데 엄마가 시켜서 억지로 하니까 화장실 가고 싶고 목마르고, 특히 공부하려고 앉으면 오감이 아주 발달하죠. 귀가 아주 잘 들려. 냄새도 막 잘 맡아져. 시력만 쫄지, 시력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현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동기 부재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요 A형입니다. 남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너무 떨리고 소심하고 진 빠지고 힘들고 막 그래요. 근데 어쩌다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됐느냐? 10년 전에 친구들과 같이 창업을 했는데 저희 회사가 1년 만에 망할 뻔했습니다.
왜냐면 저희 회사는 A형 남자 4명에서 만들었어요. 한 명, 키는 167, 168, 169, 나머지 하면 174예요. 3명이 서울대고 1명이 연세대야. 누가 연세대일까요? 174지, 그치? 인생은 결핍이 좀 필요해. 너무 완벽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4명의 회사를 만들었는데 딱 1년 만에 A형 남자 4명이서 하다 보니까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때 회의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우리 회사의 깊은 뜻을 세상에 알리는 좋은 책을 쓰자. 4명이 회의를 하는데 서로 얼굴을 쳐다보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인물이 없어. 누가 좀 저자가 되고 강의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너무 인물이 없는 거예요. 병훈아, 네가 그래도 영장류에 제일 가깝게 생겼다 해서 제가 그냥 한 겁니다. 뭐 별다른 이유도 없어요. 그러고는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파격적인 책을 쓰고 장안의 화제가 돼서 다양한 이제 강의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던 차 3개월 만에 충주에 있는 뭐 고등학교에 갔는데 전교생 800명을 한여름에 에어컨도 없이 강당에 때려넣고 커튼 닫히고 프리젠테이션을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모두 전멸되는데 걸린 시간이 딱 30분이었습니다. 35분이 지나자 교장 선생님께서도 입 벌리고 침 흘리고 굉장히 훌륭한 교장 선생님, 보통 훈화 말씀하고 가시거든요. 근데 끝까지 들으시더라고. 그러더니 강의가 끝나고 이렇게 도망치는 저를 붙잡으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병호 선생님, 젊고 전도에 요망한 훌륭한 강사시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따위 강의력을 하려면 고마하세요. 저는 그 순간 죄송하다고 인사드리고 서울로 운전하고 올라오면서 울었습니다. 27, 8살짜리 아저씨가 교장 선생님한테 혼나고 울었어요. 집에 누워있는데 너무 열불이 뻗쳐갖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때 내가 몇 년이 걸려도 상관없으니까 이 교장이 나한테 언젠가 다시 전화해서 이병헌 선생님 요새 어떻게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해요? 저희 학교 다시 오세요 했을 때 교장 선생님 제 스케줄이 바빠갖고요 청와대에서 불러도 못 가요.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끊을 수 있을 때까지 강의하겠다고 마음 먹고 지금 8년, 9년째 하고 있습니다. 뭐 아예요. 전화가 안 옵니다. 아직 멀었다는 얘기지. 전화가 안 와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 안 해주셨다라든지 또 그렇게 얘기한다고 역시 무슨 A역이 강의야 이러면서 포기했다든지 이러면 이런 일 하고 살진 않겠죠. 딴 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분이 제 인생의 멘토 넘버1입니다. 동기부여는요. 우리 아이 주변에 모든 어른들이 걔 공부 잘하길 바라죠. 우리 집에서 걔만 빼고 모두 공부 잘할 준비가 돼 있죠. 우리 애만 빼고 다 공부 잘하게 해줄 준비가 돼 있잖아.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그쵸? 할아버지의 재력 다 갖춰졌잖아. 도우미 아줌마의 충성심, 동생의 희생 다 갖춰졌잖아. 근데 우리 아드님, 따님께서만 동기부여가 안 되죠. 근데 주변의 어른들은 전부 다 걔 동기부여 해주려고 쓴소리, 단소리, 칭찬, 격려, 응원 다 해주고 있어. 근데 그게 자기한테 동기인지 알아채고 팔 벌려서 자기 걸로 만드는 건 다 자기 몫이에요. 그걸 누가 억지로 해줄 수는 없어.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그냥 내깔려놓고 방치하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내가 이 얘기 저놈이 안 듣는다고 포기하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어느 순간 10번째 얘기에 마음이 돌아서는 애도 있고요. 108번째 얘기에 마음이 돌아서는 애도 있는 법이에요. 그렇다면 108번째 마음이 돌아설 아이를 한 5번 얘기하고 포기한다면 그건 어른은 아니죠. 엄마는 아니죠. 맞습니까? 결국 동기란 건 그런 건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공부를 잘하자 저희 어머님이 과천에서 서울로 전학을 가자 그랬고 서울로 전학 오자 아이들이 저를 왕따시키더라고요. 촌놈이라고. 그래서 이 재수없는 서울놈들 어떻게 까부술까 고민하다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1등을 하면 무시할 수 없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해서 반에서 1등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더 안 좋아요. 원래는 촌놈이라고 왕따시키더니 이젠 독한 촌놈 새끼라고 너랑은 절대 안 놀겠다면서 슈퍼 왕따시키는 겁니다. 초등학교는 대충 수습한 다음에 중학교에 가서는 원래부터 서울 살았던 애 것처럼 위장을 하고 공부를 했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쯤 해보셨죠? 전교 1등.
어땠습니까? 그때 기억이. 기분이 어땠어요? 굉장히 좋지? 상상이 안 되시죠? 네. 제가 이렇게 전교 1등을 하면 저희 어머님은 추석, 설날, 명절 때 새벽부터 한복을 입으세요. 왜? 빨리 날아가서 작은 엄마, 큰 엄마한테 자랑질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작은 엄마, 큰 엄마 표정이 어때요? 썩었어. 내가 언제까지 살아나 두고 보자, 내가 이제. 저는 어린 마음에도 그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야, 공부 잘하는 게 뭐 대수라고. 작은 엄마, 큰 엄마 그 질투하는 모습이 너무나 통쾌했어요. 왜? 저희 집은 쥐뿔 없었거든요. 저희 아버지 그냥 제약회사 영업사원에 우리 엄마 그냥 집에 꾸준히 계셨어요. 일관되게, 침착하게 계속 계셨어요, 집에. 저희 집 월장에 잘 살다가 서울로 전화 왔더니 반지하 사글세빵이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면 일상은 고단하지만 학교에 가면 저희 어머님은 어깨에 기부스를 하고 갈 수 있었어요. 왜? 담임선생님이 보선발로 뛰어나오시거든. 병훈이 덕분에 교사생활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교 1등인 자기 반에서 나왔다고. 체육선생님이셨거든요. 여러분들 그 참맛이 있습니다. 애들 놀고 싶고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찍고 까불고 싶을 때 특히 중2병 걸려가지고 말 안 듣고 그냥 사고 칠 때 그냥 난 조금만 참고 공부 열심히 했더니 우리 엄마가 쥐볼 없는데도 저렇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강남 아줌마들이 우리 엄마한테 몰려가지고 뭘 어떻게 시켰길래 그렇게 공부를 잘하냐고 줄 서서 물어보는 그 모습이 어린 마음에도 너무 통쾌했어요. 저는 그래서 공부했습니다. 아마 청소년기에 제 멘토는 어머님이셨던 것 같고 제가 강의를 하게 된 멘토는 그 교장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동기는 결국 내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자기가 팔 벌려서 쟁취해야 돼. 그렇죠? 세 번째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사실 대학 졸업할 때 그 당시 돈 가치로 누가 200만 원만 매달 주면 그 회사 계속 다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S모 중공업에 입사했습니다. 합격했어요. 갔더니 이사님이 이병헌 씨는 얼굴 보니까 현장 체질인데 현장이 어디입니까? 거제도래요.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하던 차에 있었어요. 근데 친구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자인데 중학교 때 동창이었어요. 어디서 하냐 그랬더니 국회 옆들에서 한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엄마가 국회의원이래. 알았어 빨리 갈게. 그 당시에 양복이 없었던 저는 여름 야외 결혼식에 친구한테 겨울 양복을 빌려 입고 놀러 갔습니다. 한참 결혼식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보고 있는데 고등학교 동기가 온 거예요. 남자애가. 저를 보더니 너 따위 평민이 왜 이런 귀족 결혼식에 왔냐는 표정으로 제한테 다가오더니 제 옷을 잡아 당기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안 덥냐? 옷 좀 사.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때 마음이 굳혀졌어요. 왜냐하면 걔네 아버지는 집에 배가 수십 척의 선박왕이셨거든. 다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별로 기분이 안 나빴을 거예요. 전 그때 마음을 먹었습니다. 너 네 아버지 믿고 나한테 이렇게 굴욕을 줬지? 나중에 우리 아들은 이런 경험 안 하게 해야겠다. 남이 주는 돈 받아가지고는 배 한 척도 못 살 것 같으니까 내가 돈 주는 사람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엄마, 그리고 그 고등학교 동기, 그리고 그 교장 선생님, 세 명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동기부여요? 선생님 좋은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니요. 동기부여할 수 있는 제일 최고의 솔루션은 부모님한테 있어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 같아도 그게 아이한테 켜켜이 쌓여서 예금 통장, 적금 통장이 다 찼을 때 인출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어른일 것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제 동생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딱 보면 공부를 잘하게 생겼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 동생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동생은 어려서부터 놀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12년을 꾸준히 놀고 수능을 봤는데 전국에 있는 전문대학교를 모두 떨어지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옛날에는 좀 전문대학교 다 떨어질 수 있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재수 시켜달라고 했는데 우리 엄마가 네가 무슨 재수냐? 네 오빠는 100만 원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지만 너는 100원도 아깝다라고 그러셨어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가지고 허락을 받았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너 그러면 재수시켜주는데 엄마가 혈 썼어. 그래서 제 동생 손가락을 저희 어머님이 이빨로 물어 뜯어가지고 혈서를 썼습니다. 올해 안에 대학 못 가면 공장 취직하겠음. 그러고 공부하는데요. 전 제 동생 고3 때 떨어질 줄 알았어요. 왜? 눈빛이 영장류가 아니었어요. 어패류야. 근데 재수하겠다고 혈서 쓰고 하는데 눈에서 레이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눈에서 레이저 나오는 사람 보신 적 있으시죠? 언제 보셨어요? 옛날에 연애할 때. 연애할 때 우리 오빠 눈에서 레이저 나왔지? 지금 어때요? 어패류지? 그렇죠? 그래서 눈에서 레이저 나오는 제 동생이 어디 갈 줄 알았지만 서울 시내에 있는 제일 좋은 여대까지 갈 줄은 저도 잘 몰랐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알았어요. 사람의 능력이 무한하구나. 오빠 닮아서 머리가 좋은 게 아닙니까? 제 동생은 IQ 110 정도밖에 안 돼요. 평범하다면 평범한 머리죠. 그걸로도 1년 재수해서 그쯤은 해낼 수 있었어요. 무슨 공부에 신만 할 수 있고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하지 않으면 초등학교 4학년 때 다 결정되는 게임이 아니라 내가 마음만 동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그까지 대학 입시 정도는 누구나 제법 해낼 수 있다는 거죠. 대학 입시 가지고 무슨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것도 아니고요. 인공위성을 쏘아 날리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대부분 7, 8알은 마음속에 그 에너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꺼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엄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는 대부분 학력고사를 보셨지만 요새 아이들은 수능을 봅니다. 학력고사는 지식의 축적도, 아는지 모르는지를 보는 시험이지만 수능은 역량, 즉 그 지식을 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지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수능 시험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노트 필기, 수업 듣기, 암기법, 집중력 강화 뭐 이런 게 공부법이었어요. 학력고사 시절에.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국영수사과를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학교 내신 공부하기 바쁜 재학생이 재수생한테 밀리지 않고 수능까지 잘 봐서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지, 그게 공부법인 시대가 된 겁니다. 수능 시대에는 외우려고 덤비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옛날에 중간 기말고사 보면 그런 애들 있죠. 머리 이고 시험장 가는 애 있죠. 머리 이고. 선생님 시험지 빨리 주세요. 시험지 빨리 주세요. 까먹어. 빨리 줘요. 걔는 시험지에다 쓰면서 다 까먹어. 그렇죠? 시험장 딱 시험 끝나고 나면 다 까먹었어 이제. 그렇게 공부한 흔적이 뭔지 아십니까? 고2 애들이 2학년 끝날 때쯤에 그렇게 사회하고 과학을 인강을 들어요. 왜? 2년 동안 다 배웠는데 그때 배우고 다 까먹어서 다시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거든. 그래서 인강 보고 복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수능 시대엔 어떻게 해야 이걸 외우지 않아도 내 걸로 만들 수 있을지 굉장히 고민해야 돼. 제일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엄마를 괴롭혀. 어머님은 그 자녀가 몇 학년쯤 되십니까? 대학생이세요? 옆에 어머님 몇 학년쯤 되십니까? 고등학생 있어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등학생 자녀가 방에서 공부할 때 어머님 주로 뭐 하십니까? 거실에 그냥 있으십니까? 침착하게? 일관되게 그냥 가만히 계세요? 보통 애들한테 물어보면 엄마 뭐 하시노? 그러면 자요! 게임해요! 텔레비 봐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던데 애들은. 그렇죠? 뭐 어머님들한테 물어보면 독서해요. 뭐 가계부를 써. 자요! 게임해요! 텔레비 봐요! 이게 대부분 애들의 답변이에요. 그러면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애가 공부할 때 엄마가 텔레비 보면 우리 애가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걸 알면서도 텔레비를 본 거예요 그러면? 그럼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해 줍니다. 야, 너네 공부하려고 앉으면 오감이 발달해서 엄마가 텔레비 소리 줄여놓고 봐도 고주파음이 다 들리지? 네. 기분이 어때? 더러워요. 그러면 바로 나가서 텔레비 딱 끄고 엄마한테 얘기해. 어머님, 제가 오늘 공부한 코사인 제2법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텔레비를 계속 보시겠습니까? 그럼 어머님도 뭐라고 하시겠어요? 거기서 텔레비를 보겠다고 하면은 집을 나가. 엄마가 아니야. DNA. 우리 아들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왔어? 너 혹시 그 지석진 닮은 그 양반 얘기 듣고 왔구나. 설명해봐. 이러시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막 얘기는 코사인 제법칙 막 설명을 해. 그렇죠? 엄마가 들어주지. 그렇죠? 그러면 엄마가 들으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엄마는 이미 수학은 거의 초등학교 3, 4학년 수준 아니야. 덧셈 뺄셈 말고 되는 게 없잖아. 동계산 넘어가면 끝나잖아. 분수 나오면 그냥 어차피 엄마가 알아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가 설명하다가 지가 알으라고. 내가 설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가 알으라고 설명해보는 겁니다. 설명이 잘 되면 그날 공부 잘 된 거고, 설명이 안 되면 들어가서 다시 찾아봐야 되겠죠. 그 다시 찾아봤을 때 하는 공부가 저녁 때 그냥 의무감에 젖어서 해야 되니까 순서대로 관성으로 공부했을 때보다 훨씬 자기 있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듣기의 5단계란 건데요. 여러분들, 첫 번째 무시하기가 있습니다. 빵 퍼센트 듣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아빠는 못 알아듣죠. 그게 무시하기입니다. 두 번째, 듣는 척하기가 있습니다. 20% 듣는 거예요. 그 노부부 사이에 발생합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떠들면 할아버지가 그래 알았어 그래 알았어 해. 요게 듣는 척하기. 그렇죠? 세 번째, 선택적 듣기. 한 30-40% 듣는 거예요. 셀렉티브 리스닝. 직장에서 발생하죠. 분명히 부하 직원이 얘기했는데 왜 보고 안 했어? 그렇죠? 그거 셀렉티브 리스닝. 네 번째, 적극적 듣기. 상위권 학생들이 맨 앞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듣는 거 있죠. 60-70%밖에 못 들어요. 걔네도 놓치는 게 있어. 그래서 노트 필기하고 복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공감적 듣기. 120% 듣죠.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언제? 뭐 지금 우리 오빠! 눈에서 레이저 나오던 우리 오빠! 엄청 공감해 주면서 들었지? 집에도 맨날 데려다주고 전화도 맨날 하고 결혼하고 집에 오니까 그러던 오빠가 아들이 돼버렸지? 그래서 아들이 여러 명이지 집에 막 큰 아들, 늙은 아들, 막 작은 아들, 젊은 아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사람의 인생을 보면 젊었을 때 이렇게 하다가 시계가 거꾸로 가요. 그렇죠? 입관하기 직전에는 빵 퍼센트 듣는 거예요. 즉 리스닝. 여러분들 아이 낳아서 키워보신 경험이 있으시니까 아실 테지만 애가 처음부터 말하나요? 듣고 나서 말하나요? 말귀를 알아듣고 나서 나중에 말하기 시작하죠. 그랬던 깐난쟁이 우리 아들, 딸 지금 청소년이 됐다고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우리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야 우리 아이가 수용할 수 있는 얘기를 비로소 엄마도 해줄 수 있습니다. 즉 엄마표 자기주도 학습, 엄마가 개입하실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이놈은 무슨 생각하는지, 얘는 어떻게 하면 공부가 하고 싶은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좀 편하고 효율적이고 자기가 즐거운지를 아이 의견도 한번 좀 들어봐 주세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제가 엄마표 자기주도 학습 팁을 좀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저희 아들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애는요 6세예요. 고민이 별로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좀 잘 못하는 게 귀엽고, 오히려 잘하면 좀 불안하고 그래요 오히려. 그렇죠. 그리고 저희 애 때 엄마들이 고민은 유치원에 보낼까, 영어 유치원에 보낼까, 놀이학교에 보낼까, 집에 데리고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합니다. 근데 그 영어 유치원, 잘났다는 유아용 어학원 중에 인기 있는 어학원은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셔틀에서 내리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어 단어 테스트를 하고 통과하는 아이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원이 있다면, 동네에 있다면 영유 어머님들 보내시겠습니까? 안 보내시겠습니까? 안 보내겠다고 하고 결제하는 게 엄마예요. 선생님 어디에 거기 어디에? 내가 가서 결제할 거야. 엄마는 약간 변태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애가 막 편안하면은 불안해. 근데 애가 막 힘들어 막 코피 막 이러면 편안해요. 그렇지, 편안하지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학원이 인기래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영유아 6, 7세 때 그렇게 공부한 아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잘하겠죠. 걔가 초등학교 가면 그 엄마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결국 엄마 손아귀에서만 공부하는 아이가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초등학교까지는 버텨요. 중학교에 가면 더 이상 엄마 손아귀로 감당이 안 되죠, 공부 내용 자체가. 그러면 사교육에 의지하게 되죠. 맞습니까? 중학교 공부까지는 사교육으로 커버될 수 있어요. 수준이 얕기 때문에. 반복 훈련으로 숙달 반복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진검승부인 고등학교 공부는 더 이상 사교육으로도 엄마표 공부로도 감당할 수 없어요. 이제는 자기 스스로 해낼 수 있어야 돼. 그 정도 공부쯤 가면. 그래서 다시 시간을 거슬러 되돌아가면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조금 실패해도 실패할 수 있는 경험을 놔두고 왜 실패했는지 같이 원인을 분석하고 피드백해줘서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걸 연습시킨 자라야라만이 나중에 진검승부인 고등학교 공부, 아니 더 나아가서 대학이나 그 이후에 진짜 공부를 할 때 있어서 잘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엄마표 자기주도학습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팁을 드렸습니다. 그 가능성을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종국에는 자기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힘을 길러낼 것이다. 왜? 자전거 배울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발 자전거 첫 방부터 자전거 던져주고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뒤에서 잡아주죠. 그러다가 살짝 손을 놓죠. 나중에는 손을 놔도 혼자 갈 수 있죠. 그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들이 학습에 조력을 해주는 데 있어서 힘들게 하는 것도 엄마지만 결국 솔루션도 엄마한테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 엄마 개입이 세면 자기애성 인격장애까지 가요. 의외로 엄마는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심을 기울여 보십시오. 그게 우리 아이 공부를 도와주는 게 출발점인지도 모르고,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회복,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를 좀 더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모든 게 관계로부터 출발하고 관계로 끝난다고 보고, 그 아이들의 공통점, 약점, 강점, 그리고 걔를 관리했을 때의 효과적이었던 방법 등 같은 것들을 정리한 걸 토대로 16가지 유형을 분류를 한 거예요.